굉장히 이른 시간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꽤나 굽고요. 그런데 이제 조촐하게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님 더 많으시네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가서 이제 입시에 대한 거나 아니면 학습법에 관한 것들을 강의를 하면요, 학생들은 참 보기가 드물어요.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만 정말 이제 애달아서 이렇게 잘 쫓아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하는 것, 저도 그 심정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40분 정도 함께 할 텐데요, 제가 또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어주시지요.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 영역에 대한 학습법을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다른 영역과 항상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도대체 잘못하고 있는 건 뭘까? 정말 우리 아이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조금은 또 잘못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는 하지만 성적이 잘 마음처럼 나오진 않아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창시절에 어쩌면 수학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건지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은요, 조금 시간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수학을 본질적으로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수학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게 수준별로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그걸 EBSI 안에서 활용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보면 이제 굉장히 몸이 좋은 남자가 하나가 있죠. 물론 저는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주 조금 달라요. 저는 배꼽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몸들을 보면 헬스장에 가면 요즘은 저렇게 훌륭한 몸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누구나 생각은 합니다.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막 되게 무거운 아령도 들고 되게 힘든 운동들을 해요. 막 30kg짜리 아령을 듭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도 30kg짜리 아령을 들면 저런 몸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30kg짜리 아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점점 무거운 아령을 들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비로소 3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 해왔던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한 채 지금 겉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을 따라 했을 때 나는 저런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이라는 건 변화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뇌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그 변화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쩌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전부 다 이런 선택들을 해요. 그냥 내가 저런 훌륭한 몸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고 싶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저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저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저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올랐대요. 전교 1등인 학생이 다니는 학원, 전교 1등인 학생이 푸는 문제집 풀면 우리 아이가 마치 전교 1등이 될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학원을 다녀서 그 학생이 전교 1등이 되고 그 문제집을 풀어서 그 학생이 전교 1등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훨씬 쉬운 것부터 해나갔을 거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결과만을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몸에 맞지도 않는 30kg짜리 아령을 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시키다 보면 분명히 학생들은 수학이 어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 가형을 치르죠. 처음에 자연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은 많지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지나고 나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나형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형을 치르는 학생들은요, 해마다 한 17만 명, 18만 명 정도 돼요.
이 학생들 중에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포기한 학생들은 전부 다 나영으로 넘어갔을 테니까. 전부 다 마지막까지 수학 공부를 해요. 3시간씩 4시간씩. 근데 18만 명 중에 저 킬러 문항을 풀어내고 만점을 받는 학생은요 133명입니다. 0.07%예요. 0.7%도 아니라 0.07%, 1,4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한 개 고등학교에 한 200명, 2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0.07%, 1,400명 중에 한 명이면 한 5개, 6개 고등학교에 만점자가 한 명 정도 있는 비율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반에서 5등 정도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전부 다 이런 킬러 문항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킬러 문항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만점을 받는 데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낼 만큼, 그것을 공부할 만큼 내가 몸이 갖추어졌는지,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전교 1등이 저런 공부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도 저런 공부를 하라고 등에서 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험만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2018학년도 대수능도 만점자는 0.1%가 채 되질 않습니다. 자연계열의 학생들마저 저래요.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더 심하죠.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이게 최근에 치러졌던 수능 전에 10월 학력평가인데요. 나영을 치는 학생이 23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점자는 단 45명. 그러니까 0.02%, 5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최고난도 문항인 30번을 맞추어내고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최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상위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해야 되는 쉬운 문제들 그것도 다 맞추지 못하면서 저런 어려운 문제들만 잡고 있으니 학생들이 수학이 좋아질 리가 없죠. 자연스레 수포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학생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해야만 돼 옆에 학부모들을 보고 조바심을 낸 어쩌면 어머님들, 어쩌면 학원 강사들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공부는 뭘까? 우리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실현 가능한 조금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목표들을 내가 이루어내면서 느끼는 성취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인 친구가 4등급이 됐어요. 자신감이 생기죠. 조금 더 하면 3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2등급이 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1등급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 이게 5등급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까? 이제 여기는 이제 본질적인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더 이르면 이를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뒤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자녀가 조금 더 어리다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하는 학부모님들은 여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혹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개념 공부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풀어내죠. 그리고 나서 실전 연습을 하고요. 고난도 문항을 풀어냅니다. 근데 첫 번째 학생들이 선택하는 문제집은요. 가운데 있는 저기 대표 유형을 풀어내는 문제집부터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집이 제일 많이 팔려요. 개념서는 학생들이 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하나의 유형의 문제를 실어두고 그걸 누군가가 가르치는 걸 보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똑같은 문제를 따라 흉내내면서 학생들은 내가 이 유형의 문제들을 풀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죠. 그냥 그건 결과를 외운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개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압니다. 어딜 가든 이야기 하거든요.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 공부해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자기는 개념은 안 돼요. 뭐 공부하고 있니? 그럼 개념 공부 안 돼요. 근데 개념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쉬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개념 공부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런 선택지 앞에서 고민들을 합니다.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걸까? 선행학습 필요하죠. 되게 슬프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2번, 3번 빨리 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학기에 배울 걸 그 직전 방학 때 한 번 정도 보고 가는 건 필요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것과 한 번이라도 들은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듣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급하게 진도 뺀다고 3번, 4번씩 배웠대요. 근데 그 학생과 한 번 본 학생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막상 수능까지 가면요, 한 5번씩은 다들 봐요. 근데 빨리 본 친구들은 7번, 8번 보겠죠. 근데 7번, 8번 본 것과 5번 제대로 본 것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랬다면 7번, 8번 본 몇몇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빨리 나간다고 해서 전혀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학생들은 다들 개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풀린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나는 응용을 하지 못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공식과 개념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건 분명히 공식일 뿐인데 이걸 알고 개념을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야, 근의 공식이 뭐니?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니? 공식은 알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아무도 모르고요. 이걸 어떻게 유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걸 공부하라고 시킨 적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공식만 외워두면 밑에 숫자만 몇 개 바꿔서 나온 문제를 풀어내고 그럼 나는 이 개념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백종원 선생, 백 선생이죠. 저는 이 요리사 셰프, 어쩌면 사업가에게 선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학 공부도 백 선생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공부라는 게 요리를 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가끔 손맛이 굉장히 좋은 어머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그럴싸하게 맛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어떤 학부모님은요, 요리를 할 때마다 싸워요. 남편과 하는 것마다 맛이 없대요.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니?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재료의 쓰임이나 뭐 여기에 요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요리를 하기 때문인 이유가 크죠. 공식이라는 건 레시피 노트랑 똑같습니다. 레시피 노트 외워두면요, 딱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용해요.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레시피 노트를 알고 있으면 처음 해보는 요리도 그냥 실패하지는 않아요. 그냥 평균 정도의 맛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 주어진 재료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쌀뜨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나한테 필요한 돼지고기 부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재료 쓰면 되죠. 재료가 바뀌면요,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재료를 쓰면 됩니다. 왜? 이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근데 이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이 재료가 없으면 이 요리를 못 만드는 상황이 돼요. 꼭 마트에 가서 그 재료를 사와야지만 저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수학 문제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조건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공식만 외우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학생들은 신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건 항상 쉬운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서 내가 못 풀었고 나는 응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재료에 대한, 그리고 요리 과정에 대한, 왜 이 순서대로 요리를 해야 될까? 이걸 먼저 요리하다가 마지막에 얘를 넣는 이유는 뭘까? 얘가 없으면 다른 재료로 대신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고민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요리해도 알겠지만 똑같은 레시피 노트로 100번, 1000번 연습한다고 해서 요리 실력이 늡니까?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하라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건, 선생님 저 똑같은 문제 10개, 20개 풀었어요. 선생님 저 똑같은 문제 지금 몇 번씩 풀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게 사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요, 변형할 수 있어져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집니다. 근데 답은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개념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개념을 모른 채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념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야말로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 그러면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풀지 못하더라도요, 고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안 풀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안 풀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비로소 해설지를 보고 비로소 해설 강의를 보면 내가 처음에 들었던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었구나. 내가 아까 마지막에서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지만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내가 무엇을 몰라서 못 풀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음번에 풀어낼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 해설지 의미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맞춰주시는 학부모님한테 제가 작은 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 따라 한다고 땡땡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뭘까요? 오케이, 맞아요. 어머님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1등 따라 한다고 1등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신에게 맞는 강의가 따로 있고요, 자신에게 맞는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많은 학생이 한다고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아니거든요. 1등이 한다고 해서 좋은 강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아이의 능력치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EBS 안에도요,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미적분 강의라고 해도 한 6개, 7개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수준도 다르고요, 전부 다 전개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강좌 수도 다릅니다. 근데 학생들은 항상 인기 순위 1위에 있는 강의만 들어요. 항상 가장 이쁜 선생님 강의, 가장 잘생긴 선생님 강의만 듣습니다. 물론 이쁜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강의를 보면요, 조금 더 몰입도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강의가 다른 게 또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BS 안에도 굉장히 많은 강의, 그리고 사설 사이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으니까 제발 인기 많다고 해서 선택하지 말고 조금씩은 들어보고 나한테 잘 맞는 강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학원은 그런 선택의 폭이 조금은 적죠. 두 번째입니다. 땡땡땡 한 것을 공부한 것이라 착각하지 말자. 여긴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는 정답이 없는 걸로. 두 번째는 수업 들은 것을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강의를 듣고 다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수학 강의 3시간 들었어요. 저 학원에 3시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학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다른 과목 공부할래요. 잘못된 거죠. 이게 수학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푼 거고요, 자기가 보고만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걸 3시간 봤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가 또 저도 항상 느껴요. 해마다 나만 수학을 잘해지는 것 같다. 저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풀거든요. 하루에 50문제씩만 해도 1년이면 한 2만 문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제가 푸는 걸 열심히 봐요. 와, 잘 푼다, 잘 푼다. 제가 푸는 걸 보고. 근데 자기들이 복습하지 않으면요, 절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령을 아무리 잘 녹여내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가르친다고 해도 빨리 습득한 것일수록 빨리 잊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강의를 들은 것과 혼자 공부한 것의 시간이 1대1은 되어야 된다. 혹시라도 학원을 다니는 시간에 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다면 당연히 학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부하는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은 억지로라도 학원이라도 가야죠.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하는 자세가 된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 시간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땡땡땡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냥 퀴즈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맞추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답변하기가 망설여지죠.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많이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더군다나.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요, 나중에 결국에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 뭐 스카이에 가서 이제 면접 전형에서 제시문 전형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설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특히나 자연계열 학생들은요, 말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설명할
줄 아는 친구 치고 수학을 못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다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계속 시키다 보면요, 수학 점수는 자연스레 따라 오르기 마련입니다. 설명할 줄 알면 무조건 수학 점수는 따라 올라가요. 근데 한 번도 설명을 시켜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어주고 몇 문제를 맞추고 몇 문제를 틀렸으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오라고는 시켰지, 이게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고 학생의 입으로 이야기하게끔 만들어 본 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틀렸던 것들을 다음번에도 또 틀릴 겁니다. 왜 틀렸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 설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뭐 혹시라도 자기보다 어린 친구를 가르쳐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열심히 가외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6월, 7월, 8월 정도 되면요, 저한테 찾아오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선생님 저 지금 다시 한번 수능을 쳐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좀 황당하죠. 저는 야, 네가 지금 수능 친다고 해서 예전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리는 없다. 예전에 계속 꾸준히 공부해왔을 때보다 지금 한 6개월, 8개월 정도 이제 펜을 놓았다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더 잘 나오겠니? 근데 학생들이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과외하면서. 내가 예전에 문제만 풀 때는 1등급 받고 2등급 받아도 미처 몰랐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과외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예전에 문제만 풀 때는 절대 몰랐던 것들이 진짜 학생을 가르쳐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문제를 푸는 실력은 예전보다 못할 겁니다. 그래도 훨씬 더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설명하는 기회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번째, 얘는 밀도 있게 공부해야 땡땡땡이 보인다. 이건 뭘까요? 네 번째는요, 이제 밀도 있게 공부해야 연결고리가 보인다. 이게 수학이라는 게 학생들이 전체 다 공부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수학 자체를 모르진 않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 이 퍼즐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요, 필요할 때 찾아 쓰질 못합니다. 퍼즐 짜맞춰지질 않아요. 특히나 수학이라는 과목을 띄엄띄엄 공부하다 보면요, 그 연결고리를 절대 찾지 못합니다. 인터넷 강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될 때만 듣고요, 주말에 몰아서 듣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 강의도 그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항상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학원보다 더 좋은 수업을 더 편한 환경에서 들을 수 있다. 그 장점 하나만 가지시고요, 제발 시간 막 너무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이든 혹은 이틀에 한 강씩이든 좀 꾸준히 들으셔야 이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쭉 밀어뒀다가 다시 듣고 쭉 밀어뒀다가 다시 듣고 한 번에 여러 강씩 듣는다고 해도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면 앞에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절대 머릿속에 그 퍼즐들이 짜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네 가지 있죠. 우선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앞에 했던 두 번째 설명했던 게 수업 들은 것을 자신이 공부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복습하는 것,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밀도 높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개를 갖추면요, 자연스레 수학은 잘하게 될 겁니다. 선행을 많이 나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예비고 3인 친구들은요, 사실 조금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한 가지는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시기입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3월 달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지칩니다. 떨어져 나가요. 아, 내가 수학할 머리가 아닌가 봐. 어쩌면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치는 갖추어져도요, 그날 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수학 성적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바심 내지 않고 6개월, 9개월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성적이 오를 텐데, 사실 6개월, 9개월까지 나를 믿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인 스스로에게 좀 각오를 다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당장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조금 더 할 거야, 하다 보면 결국에 성적이 오를 테니까 먼저 좀 믿고 가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근데 그리고 나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도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학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내가 1등급까지 갈 수 있니? 그럼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수학을 못하던 친구가 3등급까지만 올라가고 나면 아까 앞에서 했던 그 공부 방법으로 조금씩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등급 컷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100점을 맞아야만 1등급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은 보통 자연계열에서 92점,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 88점 정도에 잡혀요. 그러니까 2개, 3개 틀려도 괜찮습니다. 1등급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 마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30번 최고난도 문항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그 킬러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먼저 맞춰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2등급, 3등급 컷들을 보면요, 내 점수대가 대충 어디인지 보이죠. 근데 인문계열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 이 5등급 컷 보이시죠? 상위 60%입니다. 되게 특이한 점수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의 난이도랑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든 아무리 쉬운 시험이든 저 정도 점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수학 나형은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가 수학이 5등급이래요.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5등급이니까 우리 아이가 평균 정도는 하겠구나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5등급이면 정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주말마다 독서실 가는데 수학이 5등급이에요. 그 독서실 놀러 가는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 하면 눈치 보이니까 독서실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인 친구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수학 공부 정말 안 하는 겁니다. 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인문계열인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점수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내 목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연계열 학생들의 성적 분포입니다. 보이시죠? 아래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균 주변에 밀집한 형태가 아닙니다. 저 위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만 많죠. 왜? 아래에 있던 친구들은 전부 다 나형으로 넘어가거든요. 수능 되면. 그래서 수학 포기하고 전부 다 인문계열로 넘어가거든요. 거기가 등급 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정말 치열합니다. 3등급 받기 쉽지 않아요. 수학 잘하는 겁니다. 4등급 받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인문계열은요 다릅니다. 인문계열은 위에만큼이나 아래도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상. 조금만 공부하면 중간보다 위쪽으로 훅 올라갈 수 있는 게 인문계열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은 표면적으로 성적이 등급이 올리기 쉽습니다. 근데 자연계열은요 점수는 올라가도 등급이 올라가기는 다소 어려워요.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등급이 오르지 않지만 내가 한 문제씩 더 맞춰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실력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등급도 따라오를 거야 라는 걸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알아서 깔아줘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러면 자신의 성적을 정확하게 마주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혼나기 싫어서라기보다 우리 부모님들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지금도 고3 담임인데요. 3월 달 되어서 학생들 면담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이제 성적들을 물어보죠. 야, 국어는 어느 정도 하니? 물어보면 선생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3등급 나온 적 있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 하니? 그러면 작년에 한 중간고사 때 한 4등급 나온 적 있어요. 학생들이 말하는 건 자기가 고등학교 와서 친 시험 중에 가장 잘 친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성적이 못 나오면 컨디션이 나빠서, 잠을 잘 못 자서, 문제 스타일이 나랑 좀 안 맞아서 이래요. 근데 가장 잘 친 시험이 자기 실력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자기가 가장 못 친 시험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이 들쑥날쑥해요. 내가 가장 못 친 시험을 베이스로, 내가 가장 못 친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한 등급씩 올릴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안정적으로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몇 점을 맞아야 되니?
아, 4점짜리 2개만 더 맞추면 되겠어. 그럼 그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 기쁨들이 쌓이고 쌓이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으면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자존감의 하락, 이게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기출 문항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수학 성적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신감이 생겨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성적이 한 번이라도 올라본 경험,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해 본 경험, 그걸 위한 요령이에요. 작년에 기출 문항들을 쭉 전부 다 잘라봐요. 저도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요즘엔 시중에 문제집들이 이미 잘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이 떠먹여 주는 거는요, 학생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기출되었던 문항들을요, 우선 잘라서 같은 유형들끼리 분류해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들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기출은 계속 돌고 돕니다. 매번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5개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낯이 익은 문항들을 먼저 맞추어내는 것, 그리고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유형을 먼저 공부하는 것,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 시험에 덜 나오는 부분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고 이건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 그리고 나면요, 개념별로 분류를 합니다. 아, 이런 개념이 언제 출제되었는지 체크를 해봐요. 그럼 눈에 보이겠죠. 어떤 개념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이 좀 덜 출제되고 있는지. 그래서 더 자주 출제되는 개념에 먼저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시험지를 보면요, 정말 만족스럽게도 그 문항들이 또 똑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낯이 익은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면 나머지 문항들을 풀어내기에 충분한 시간들을 확보하기에도 효율적이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들부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 체크하고 맞힌 문제 체크하고 그리고 성취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자주 출제되는데 나는 몇 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밖에 맞추지 못하네, 필요하다면 더 찾아서 푸셔야 되고요. 이 단어는 이 정도, 이 유형은 개념은 어렵지만 문제는 쉽게 출제되네,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개념이 쉽지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 있고요, 개념 자체는 어려운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만 출제되는 단원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그 문제를 맞추어낼 수준까지만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성적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요령. 그리고 성적이 한번 오르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자신감을 받고 이제 본질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수학이 별거 아니다라는 게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다, 점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진 않아도 싫은 감정들이 적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준별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 4% 이내의 학생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의 형태를 보더라도 만약에 두 사람이 달리길래요, 근데 앞서 있는 사람이 있고 뒤처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앞서 있는 사람이 더 빨라요. 그럼 절대 뒤에 있는 사람이 역전할 수 없습니다. 앞선 사람이 딴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앞에서 출발한 사람이 심지어 더 빨라,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요, 절대 역전할 수 없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인 학생이 딴짓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역전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1등급 나와요. 근데 1학년 때 1등급 받았던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딴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는 걸 미뤄두고 나중에 필요한 걸 먼저 공부해서 그래요. 지금 당장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건 이 과목인데 나는 좀 잘해, 그래서 나는 2학년 때 거 선행할래, 3학년 때 거 선행할래, 그러니까 역전당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필수적이냐? 한 번 보는 건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기 중에 선행은요, 가장 피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제 교실을 들어가 봐도
3등, 4등 하는 친구들이요, 열심히 지금 저한테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해요. 근데 1등, 2등인 친구들은요, 학원에서 배웠다고 더 뒤에 있는 걸 막 공부를 해요.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시험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걸 공부해도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생기죠. 내 전성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다. 2학년, 3학년 때는 성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선행은 방학 때만 꼭 하시고요, 대신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주황색 보이시죠? 항상 시험에서 최상위권의 변별은 3문제, 킬러 문항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요즘 이제 출제 경향이 킬러 문제가 조금 쉬워지고 준킬러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변별력이 가장 높은 3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문항은요, 제발 해설지대로 공부하거나 내가 정답만 찾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EBSI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 강의에도요, 여러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해설지랑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생님들마다 풀이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하셔야 되는 건 여러 선생님의 다양한 풀이 방법을 보는 것, 그래서 그 다양한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러면 절대 역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2등급까지 제가 상위권이라고 끊었거든요. 상위 11%. 이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제일 위에 보이시죠? 전교 1등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 전교 1등 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애가 선행한다고 해서 절대 초조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옆에 애가 다음 학기 걸 공부하네, 내년도 걸 공부하네, 찬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제가 딴짓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면 나는 역전할 찬스가 생기겠구나. 앞에 친구가 오히려 나랑 같은 걸 공부하고 있으면요, 초조해해야 돼요. 아, 제가 딴짓 안 하네. 사실 역전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다른 반에 분명히 딴짓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럼 딴짓하는 애들 자리를 내가 들어가려면 분명히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나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에 있는 한 줄 한 줄을 그대로 적어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설명을 해보시고요. 오답 정리 많이 하셔야 돼요. 틀렸던 문제들 다음번에 한 문제만 더 맞춰야지. 사실 2등급과 1등급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4점짜리 한 문제예요.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문제마다 한 등급씩 변해요. 그러니까 조바심 낼 게 아니라 내가 2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춰야지 이 자세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춰야지 4점 올라가겠죠. 2달 후에 또 한 문제만 더 맞춰야지 4점 올라갑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면 12점 올라가고요. 한 2등급, 3등, 3등급이 올라가요. 상위권에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4점짜리 딱 한 문제만 더 맞춰야지.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제가 중위권이라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중에 하나는 수학 공부, 수학 강의 들은 것 둘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 강의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은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량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단기적으로 설정하고 그걸 성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들, 그걸 목표로 계속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성적이 오르겠다가 아니라 우선은 대표 유형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유형들,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들 먼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요, 지금 당장 사치예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권인 친구들은요, 사실상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이 항상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지만 그 전에 우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요즘 휴대폰만 열면 정말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유혹에서 좀 멀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핸드폰과 멀어져서 앉아있는 습관들부터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방학 때라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수학 문제집을 엄청나게 풀래 그게 아니라 수학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공부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30분씩 3타임이라도 앉아있고, 그게 나중에 한 타임씩 늘고 10분씩 늘고 우선은 앉아있는 것이 되어야 수학 공부는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습관들부터 좀 먼저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요, 혼자 하셔도 좋고요, 학교 선생님과 하셔도 좋고요, 어쩌면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것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아 하는 학생들 EBSI에도 충분히 좋은 과정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문제집, 적합하지 않은 학원 강의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우선 EBSI 안에 들어가시면 수준별로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수준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상위권 학생이라면 당연히 상위권 강좌를 들으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기초가 없어 그러면 중학교 강좌부터 들으셔야 돼요. 중학교 강좌 일주일 만에 정리해주는 강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강좌 일주일 만에 정리해주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옆에 애가 2학년 3학년 거 한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당장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부터.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되지 않으면요, 이 EBSI 안에도 요즘은 인공지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문제만 풀어봐도요, 학생한테 추천해주는 문항들, 커리큘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의 수준을 잘 모르겠어 그럼 들어가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예비 고2인 친구들은요, 학교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신 강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자기 학교에 맞는 전체 교과서 특강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내신 먼저 준비하시고요. 누가 뭐래도 학교 시험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학교 시험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그래도 이제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선생님들이 수능 개념 강의 준비해 뒀습니다. 수능 특강 전에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강좌가 수능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지금 수능 개념 강의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1월이 지나고 나면 수능 특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월 달 되면 수능 완성 나오고 연계 교재들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BS라는 게 수능 강좌들에 집중하고 있음을 예전 경험에 비춰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BSI 안에도 면접 대비 강좌도 있고요. 그리고 논술 대비 강좌도 있고요. 적성고사 대비 강좌도 있고, 그다음 사관학교 대비 강좌도 있고,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좌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전형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EBSI 안에 저기 풀서비스라는 부분 있죠. 저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고 싶은 게 아니라 모의고사마다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만 풀고 싶어.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오답률이 높은 10개의 문항들만 선별해서 풀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항 번호를 딱 클릭을 하면 이 문항이 바로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또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해설 강좌로도 이어지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작년 3월, 재작년 3월 다 풀어보기가 힘들면 사실 상위권 친구들은 고난도 문항들만 풀어보는 거에 의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만 저렇게 풀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EBS의 교재가 너무 많아요. 혹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항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문항들만 찾아서 선별해서 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교재 안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만, 혹은 전체 기출 문항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만 50개, 100개씩 뽑아서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다가 힘든 것들이 있으면요, 이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기 힘든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그 몇 개의 주장들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몇몇 주변의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에 대한 1명, 2명의 이 결과들을 좀 일반화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항상 EBS 안에 들어오셔도 많은 선생님들이 수강 후기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들 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수학 공부 혹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이런 것들 질문하셔도 선생님들이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오셔서 질문을 남기시면 좀 신뢰도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저도 많이 활용하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EBSI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학 강의를 하는 수학의 강의의 전문가이지 입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입시에 대한 전문가는 이제 2부에 나오시는 임윤구 선생님인데, 저도 고3 학생들 입시 지도를 하면서 여기에 도움 많이 받아요. 학부모님들도요, 사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학교 선생님 찾아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EBSI에 들어오시면 이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곳에 자기 아이 성적을 넣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것들 질문들을 쭉 남겨주시면 18시간 이내에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뢰
신뢰도가 낮은 인터넷의 다른 자료들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아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은 우리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외로워요. 많이 힘듭니다. 사실 수험생의 학부모님들도 똑같이 힘드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가 무시당하는 걸 그렇게 보기 싫어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마음 아픈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 부모님일지도 몰라요.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그럼 40점 맞던 우리 아이가 60점을 맞았어요. 엄마도 이렇게 기쁜데 너도 얼마나 기쁠까?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시죠. 한 90점을 받아왔어요.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방심하지 마라.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90점 맞아서 그 다음에 70점을 맞아왔어요. 우리 아이 속상할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또 야, 그러게 내가 자만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맨날 핸드폰만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아이랑 어머니가 서로 멀어지고요, 아이가 어머니한테 계속 뭔가를 숨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잘못된 게 있으면 호되게 꾸짖어야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소하게라도 잘한 것도 있으면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벽에 이제 그래피티로 이렇게 적혀 있는 글귀가 있어요. 수험생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버티는 것이 목표라면 정말 처절하겠지만 그래도 좀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모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어쩜 설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와닿는 것은 다를 거다. 그래서 1년, 2년의 수험 생활이 꿈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이 될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학의 정종영이었습니다.